그럼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내 여러 곳에서 이제 대규모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보관되어 있던 열화 우라늄탄이 터져서 뭐 방사능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바람이 폴란드 쪽으로 불 때 주로 이제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들이 폴란드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뭐 중금속입니다. 열화 우라늄탄 자체가 이제 폭발은 하지 않는데 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 이제 폴란드 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뭐 서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이 열화 우라늄탄을 보내는 이유는 뭐 에스컬레이션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국 내에 사실은 이제 포탄이 부족한 겁니다. 전차용 포탄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열화 우라늄 이 재고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미국도 뭐 영국을 통해서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탄약고가 폭파될 때 이 방사능 물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탄약 자체가 폭발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염 물질이 많겠죠. 그래서 폴란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뭐 킨자를 이용해서 지하 벙커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피해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어떤 건물에 이렇게 이제 뭐 불이 타고 천으로 가리고 이런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지난번에 이 나토 벙커가 파괴된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키예프에 있는 GUR 벙커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다. 러시아에 대한 모든 테러 공격이 여기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벙커를 파괴하는 것은 이 러시아군의 뭐 수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전쟁 포로를 이 건물에 이렇게 이제 가두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러시아 수감자가 없었던 그 시기를 이용해서 타격을 했다. 이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GUR 벙커가 그동안 이제 모스크바라든가 뭐 벨고로드 이런 데 있었던 테러 공격, 뭐 그것의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올라왔었죠. 왜 타격을 안 할까? 뭐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 전력의 5에서 10%만 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볼리 나토 사령관 같은 경우 1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의 공군 전력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 대비 러시아 공군력은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적 전투기 수량이 20% 늘었고 현대적 공격용 헬기 숫자는 15%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전투기나 헬기를 생산해 왔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제가 러우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러시아는 더욱더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을 수행할수록 나라가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뭉치고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캐파시티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많을 때죠. 러시아는 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뭉쳤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캐파시티가 있고 우수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컴바인 되어서 러시아 내에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는 겁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미국의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서 미국의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경제는 매우 이제 화랑인 거죠. 화랑의 생산도 활발하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무기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뭉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 지상군 전력의 10에서 15%만 SMO, Special Military Operation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상군 전력을 대비를 했을 때 전쟁 전보다 지금 30%에서 40%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동원령을 내려서 많은 병력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그리고 창고에 있던 구형 장비도 이렇게 창정비를 해서 또 끌고 나오는 거죠. 러시아군은 더욱더 강해졌고 러시아 경제도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 한설 장군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앞에 이제 윌 슈라이버 글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결정적인 공세작전, 이 장기전, 전장의 확대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크라이나군 전쟁 지속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다. 공군을 이용해서 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참망 이런 것을 파괴를 하는 거죠. 무기고 탄약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기반 시설 뭐
이 에너지 시설, 뭐 전기 이런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타격했는데 이번은 작전 지속 능력,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해 나가는 겁니다. 무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만간에 러시아가 대공세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와 탄약을 이 중심부터 전방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타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표적을 선정해서 이제 타격하는 것을 보니 러시아 정보 활동 능력이 뛰어나다. 우크라이나 중심 지역까지 러시아군 정보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주요 교량이나 철도망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구 장비와 병력이 들어오게 내버려뒀습니다. 어서 와서 이제 아브디비카나 이렇게 솔레다르, 뭐 바흐무르, 그래, 열심히 들어와, 모여. 그 다음에 이제 파괴를 한 거죠. 바로 그 스탈린그라드, 이 미그라인드, 그것이 바로 이제 바흐무르입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유인 미그라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흐무르가요.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작전을 위해서 군수 산업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 확정, 그리고 결정적 작전,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한 군수 묵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전쟁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의 1단계 목표는 우크라이나 점령이며 그 이후 미국과 서방의 개입, 나토가 이제 개입하는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병력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역사의 물꼬를 바꾼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제한 전쟁이고 미국과 서방을 대신한 대리전이지만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이미 세계 대전이다. 미국의 패권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맞습니다. 실제 러우전 모습을 보고 중동 지역,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런 국가들이 미국을 멀리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브릭스에 이제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이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 뭐 경제에는 뭐 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저가의 에너지, 뭐 가스라든가 천연 자원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런 꿀 빠는 시스템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서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어쨌든 이 서유럽이 무너지고 뭐 서구에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향도 있고 또 미국은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면서 또 비싸게 서유럽에 팔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설 장군께서는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섬멸하고 이번 겨울에 이제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계십니다. 자, 포린 어페어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올렸습니다. 자, 이 서유럽은 나토에 이제 조인시켜줘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조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동안 이제 전투 경험도 많고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토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에 조인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인 내용은 이 미국과 뭐 나토군이 들어와서 도와달라 이 뜻이죠. 그러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쟁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반대를 한 거죠. 전쟁 중인 나라는 나토에 가입시켜줄 수 없다. 이 뜻은 우크라이나 니네들끼리 러시아와 싸워서 이겨라. 이기고 나서 종전이 되면 그때 받아줄게 이 뜻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다 맞아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게 끝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유럽이 이 우크라이나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뭐 이걸 이제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다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러시아가 약소국이냐 강대국이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명백한 강대국입니다. 이 국력은 군사력, 국토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퀄러리, 뭐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기술력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극을 두고 뭐 미국, 카나다 그리고 노르웨이, 뭐 여기는 뭐 노르웨이나 덴마크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국가들과 이제 지금 현재 놓고 있는 이런 북극을 뭐 가지고 두고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에 중국을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도 개방하고 중국의 군함도 이제 인바이트 한 겁니다. 함께 북극해에 지금 북극 항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즉
중국 해군을 끌어들여서 이들 서방 해군과 대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뭐든지 많습니다. 잠수함도 이제 많이 나오고 또 미사일 순양함도 많이 나오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또 조롱을 합니다. 야, 러시아가 미국 상대가 안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막 깔깔거리고 조롱을 하는데 듀란의 알렉산더 머큐리스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야, 근데 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러시아가 중국에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속국이 되었다. 중국에 휘둘린다. 그러면은 그게 웃을 일이냐?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 머큐리스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매우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세계 최강의 핵 전력을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난 첨단 무기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력. 이런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면 중국이 엄청나게 강해진 건데 그게 이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웃을 일이냐, 영국 사람들이 웃을 일이냐.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 머큐리스가 반문을 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인터디펜던트해진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 된 겁니다. 둘이 살기 위해서 손을 맞잡은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브레진스키나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경고를 한 겁니다. 미우샤이미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게 되면 미국에겐 재앙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란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얼씨구 사우디까지 들어왔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웃을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한국의 국뽕 채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이제 뭐 그런 방송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백모나 신민균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대충 댓글로 이렇게 이제 뭐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맞잡고 엄청난 군사력이 이렇게 뭉쳤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뭉쳐서 이제 서방과 대치를 하는데, 그리고 제3세계는 오히려 러시아 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미국에게 심각하지 않다면 또 어떤 상황이 심각한가요? 한번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뭐 약속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떠드는 인간들도 뭐 이 의식 상태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내추럴 리소스 가치입니다. 러시아 이 75 트릴리언입니다. 미국은 45 트릴리언, 사우디아라비아, 카나다, 이란, 차이나, 뭐 브라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 뭐 미국, 카나다, 그리고 뭐 호주 이렇게 있죠.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비교적 러시아와 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약간 중립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이란,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뭉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브레진스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헤게모니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구가 일단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도도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는 늘 러시아 편이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친구가 아닙니다. 인도는 미국의 사실상 적이었습니다. 미국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인도를 지독히도 괴롭혔습니다. 파키스탄에 첨단 무기를 대주고 많은 인도 군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때 인도를 도와주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 80년 동안 늘 친구였습니다. 늘 친구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계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뽕들이 자기가 마치 미국인인 것처럼 미국이 글자 그대로 빙의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 중에 뭐 천조국 하면서 뭐 미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미국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이 나쁜 짓을 해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의리다, 의리.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현명하게 생각을 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미국이 나쁜 짓을 멈춰야지 미국이 다시 강해집니다. 뭐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뭐 당분간 미국의 지위가 이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지금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지금 같은 뭐 잘못된 뭐 대외 정책들, 사실은 나쁜 정책이죠.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짓을 지속하고 전쟁 놀이에 미쳐간다면, 이런 파괴적인 불장난을 계속 지속한다면 미국이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추락하게 되고 미국 국민들의 삶은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글자 그대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리고 제가 미국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미국이 그런 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심플리시우스 뭐 이것은 약간 필명입니다만 더 띵커 이런 친구가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History of Russian Innovation. 과연 러시아가 약소국일까? 러시아는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뭐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루소포비아라는 유행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뭐 무조건 비하합니다. 야만인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심지어 한국에서 좀 교육받았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의 나쁜 점을 끄집어내어서 러시아를 뭐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나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고질병이 무식과 돌림병, 유행병이라고. 뭐 유행, 루소포비아에 미쳐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세계 기술 혁신의 메카였습니다. 비행기, 자, 이 니콜라이 스콥스키, 현대 비행의 기반이 된 방정식과 뭐 계산의 공기역학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쭉 내용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쪽 부분은. 자, 그리고 우주 비행, 이 러시아 과학자 콘스탄틴 스콜롭스키는 우주 및 로켓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서구에선 가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정을 하는 거죠. 나사 사이트에도 그가 만든 방정식이 오늘날 수행되는 많은 우주선 공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콥터. 전 세계적으로 헬리콥터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뭐 이고르 시콜스키. 시콜스키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의 이 시콜스키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죠. 뭐 미국이 투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러시아 태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을 때 헬리콥터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제 설계했다고 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저 만든 과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미국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과학자, 미국 과학자가 이 레이저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러시아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포포프는 라디오를 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인과 서양인은 마르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NSA조차도 인정을 한 겁니다. 알렉산드르 포포프가 현대적인 라디오를 발명을 했다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러시아 발명가 블라디미르 소레킨이 텔레비전 발명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판소스라는 이름의 미국인도 이제 경주에 참가했는데 뭐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죠. 그리고 전구. 서부에 계신다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1800년대 전반에 뭐 여러 가지 초기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과학자 알렉산더 로드긴이 뭐 현대적인 유형의 백열 전구를 1800년대에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마스 에디슨이 업그레이드해서 좀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전구를 만들었겠죠. 자, 위키디피아에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 뭐 미국인들은 세뮤엘 모스가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텔레그래프를 발명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세인트 피터스버그 아파트에서 파벨 슐링이 초기 이제 작동하는 버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기 전신과 바늘 전신을 발명해서 이렇게 쿡쿡쿡 누르면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 러시아 과학자 이 알렉산더 스톨레토프가 발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쭉 나오고 삼상 전원. 이 저명한 슬라브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세계를 변화시킨 삼상 전력 시스템을 발명하여 뭐 지구상 모든 도시 국가에 공급하는 현대적인 전기 발전을 이끌었는데 러시아 발명가 미하일 도보르볼스키도 복잡한 시스템의 다른 중요한 확장 기능 중 일부에서 테슬라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전문가들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 1954년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가 건설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이제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올인을 했었죠. 그리고 러시아 원자력 발전 기술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원자로 건설 기술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한국 언론에서 뭐 잘 다루고 있지 않는데 미국의 원자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US Nuclear Reactor among the oldest in the world. 미국의 원자로가 가장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폐쇄할 건 폐쇄하고 또 새로 만들 거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성,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스푸트니크 위성, 뭐 러시아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957년에 처음으로 발사되었는데 3메가톤 단일 핵탄두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하산 만든 사람, 러시아에서 낙하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러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트랙이죠. 자, 이 현대적인 트랙, 이것의 최초의 발명자는 러시아입니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돌격용 소총, 러시아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텔스입니다. 구글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한데 스텔스 원리는 이 러시아가 가장 먼저 만든 겁니다. 표토르 우핀체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F-117 나이트호크 그리고 B-2 스피릿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개발할 뭐 예산이 없었죠. 이때만 해도 이 경제력이 워낙 이제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의 성능 그리고 레이더 만든 거 뭐 이것은 뭐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및 자기 테이프 레코더 알렉산더 M 마티아노프 러시아 태생의 발명가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 다음에 암펙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지구화학 뭐 쭉 나옵니다. 뭐 쭉 나오고 그리고 이 러시아인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세르게이 브린 유태인입니다. 러시아계 유태인이죠. 자, 이 구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펜티움 라인 러시아 태생의 이 블라디미르 이 펜티콜스키 이 사람도 이제 유태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탠퍼드로 갔죠. 블린 같은 경우. 그리고 구글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이 러시아의 엔지니어 숫자는 미국의 엔지니어 숫자를 능가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많고요. 엔지니어 숫자입니다. 자, 이런 엔지니어를 가지고 산업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뭉쳐 있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우전이라는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약소국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GDP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은 뭐 종합상사라든가 무역회사, 중개무역, 뭐 가공무역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 GDP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 현실을 알고 좀 입을 놀리기 바랍니다. 제 앞에 잠깐 돌아가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떠드는지 이거 참 기가 차가지고 이 무식과 이 유행병은 대한민국의 망국의 병입니다. 뭐 루소포비아 이런 유행병에 감염이 되어서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소국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십시오. 인도네시아가 약한 나라로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군에 가서 인도네시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란 역시 인구 1억의 강력한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게 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겸손함을 배우길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함부로 이렇게 욕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과거 그랬던 것처럼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첩들, 뭐 신인균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이제 좀 뒤통수라도 때리면서 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